백제 정치사를 연구해온 정재윤 교수. 그는 동성왕 피습 사건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다. 무엇보다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의문을 주었다. 11월에 자객이 피습하고 12월에 왕이 죽기까지 그동안 백가는 왜 체포되지 않았을까? 일본 서기는 동성왕의 시해자를 전혀 다르게 적고 있는데 말다왕 즉 동성왕이 무도 포악하여 나라 사람들이 그를 제거하고 문영왕을 세웠다는 것이다. 동성왕을 제거한 국인들, 문영왕은 국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만약에 거사를 사전에 계획했다면 분명히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조선시대 때 보더라도 이 반정이 일어났을 경우에 왕을 미리 세우고 있죠. 그럴 경우에 그 대안으로서 문영왕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 문영왕이 직접 이 동성왕 시해 사건을 주도하였는지 아니면은 배후 세력인지 구심점 역할을 했는지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문영왕이 직간접적으로 동성왕 시해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동성왕 피습 이듬해 정월, 문영왕은 백제 제25대 왕으로 즉위한다. 동성왕이 시해된 나이는 40에 가까웠다. 동성왕의 직계가 등극하지 않고 문영왕이 즉위토록 도왔던 국인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무령도 포함될 수 있고 백가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이제 동성왕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이제 한강유역에서 남내홍원 귀족들 중에서 동성이 이제 한강유역 회복에 대해 상대적으로 그게 관심을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남내홍 귀족들 입장에서는 빨리 한강유역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는데 그러나 동성이 그렇지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진 이런 남내 세력들 이네들이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국인 중에서 핵심입니다. 당시 반동성왕 세력의 핵심은 한성에서 내려온 남내 귀족들로 보인다. 그들에겐 고구려에 빼앗긴 한성의 수복이 제일 목표일 수밖에 없었다. 왕권 강화를 통해 사비천도를 도모했던 동성왕과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 만약 이들이 거사를 꾸몄다면 백가를 포섭했을 것이다. 거사는 목숨을 내놓고 결행하는 것. 거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왕의 최측근이었던 경호실장 백가는 시해 당사자로 적격이었을 것이다. 시해 전의 백제 정국은 이런 가정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피습 2년 전 한성 지역이 크게 가물었지만 왕은 한성 귀족들의 구휼 요청을 거부했고 당시 한성 지역의 백성들이 고구려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동성왕은 한성 수복을 위한 대고구려전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 입장에서는 구휼을 하자는 어떤 측은 어떤 그 한성 지역이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이 한성 지역이 가뭄이 들고 있는데 한성 지역은 북방에 위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동성왕대는 계속적으로 사비 지역의 남방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한산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구휼을 하자는 것은 만약 구휼을 한다면 그 구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산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론이 뒤따른다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동성왕의 입장 속에서는 구휼의 문제가 구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어떤 북방 소홀 정책이랄까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된다는 거죠. 공산성 동남쪽엔 동성왕대 유적의 주춧돌 42매가 남아있다. 피습 바로 전해인 22년,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 동성왕이 임류각을 짓는다.
발굴 과정에서 임류각은 높이가 5장, 즉 15m에 이르는 대형 건물이었음이 밝혀졌다. 터 바로 옆 임류각이 복원돼 있다. 당시 임류각을 지은 동성왕은 못을 파고 진기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한다. 아마도 동성왕은 정권 말기 이곳에서 측근 정치를 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 고토 회복을 염원하는 남내 귀족들, 비대진 신진 세력들을 배제한 채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한 정치 형태였다. 비록 이제 그게 동성이 이제 어린 나이 저기였지만 그래 초반은 그래도 이게 세력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일정하게 좀 이게 정치적 안정을 기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후반에 이제 말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무리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가 쪽에 빠진 것도 그거 이제 하나의 그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와 이초를 심고 임유각하면서 이제 놀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기근에 시들리고 질병에 고생하는데도 이를 돌보지 않는 이런 이제 그 무리수들을 그게 두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무령 쪽에서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봤겠느냐. 동성의 이 후반기에 이런 무리한 정치 이걸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좋을 거냐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백가의 시의 이유로 거론되는 가림성 전출도 궁금증을 더한다. 가림성은 비록 수도는 아니었지만 금강변에 위치한 전략상 요충지였다. 또한 성이 견고하고 험해 백제 멸망 당시 당의 유인괴가 이곳을 그냥 놔두고 주류성으로 향했을 정도였다. 그런 가림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가는 진압군이 닥치자 바로 항복을 하고 만다. 항복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백가는 살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졌던 것일까? 삼국사기엔 백가가 항복하자 문영왕이 그를 베어 백강에 던졌다고 적고 있다. 차명 자체도 이게 그 사형의 최고의 형들인데 그 죽음마저도 이제 수장시키는 형태로 이 사실 그게 매장을 해가지고 썩어 없어 나가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장을 해버리니까네 그만큼 이제 백가에 대한 죄를 묻는 게 그만큼 더 엄격하고 가혹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한 백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문영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병한다. 백가는 정말로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 구귀족들 내지는 왕족과는 신진 세력인 백가는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이질적인 집단인데 이들과 그 둘 간의 어떤 나중에 전국의 주도권 싸움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초기에 이 백가를 제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했겠죠. 일석이조죠. 이 문영왕 내지는 그 시해의 어떤 주도 세력들이 자기네들한테 쏟아지는 어떤 시해의 어떤 비난을 백가한테 뒤집어 씌움으로써 이 모든 어떤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동성왕 피습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문영왕은 동성왕 시해에 관여했을까? 문영왕이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 40세였다. 문영왕이 동성왕 비습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역사적 가설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은 문영왕은 동생을 죽이며 왕위에 올라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과연 동성왕 피습 사건은 단순한 왕위 찬탈 투쟁이었을까요? 동성왕과 문영왕, 이 두 왕의 교체가 백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문영왕의 제일 목표는 고구려에 대한 응징이었다. 즉위한해 11월 달솔 우영을 시켜 고구려 수곡성을 쳐들어간다. 고구려 수곡성의 위치는 지금의 황해도 신계. 평양성에서 가까운 수곡성 침공은 잃어버린 한성 고토 회복의 실현이었다. 수곡성 전투는 시작에 불과했다. 문영왕 2년엔 군사를 고구려 변경을 침범하고 3년 말갈이 침공하니 군사 5천을 보내 격퇴했다. 4년엔 고구려 장수 고로를 횡악 아래서 군사를 보내 격퇴시킨다. 문영왕이 즉위한 이후에 가장 큰 차별점은 먼저 이 소홀히 했던 북방 정책입니다. 대고구려 정책을 과감히 수행합니다. 고구려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한성을 수복하겠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인 한성에서 내려온 이 귀족들과 왕족들의 어떤 그 단합을 통해서 정권의 안정을 어떤 시도하는 동성왕 때는 없던 거예요. 고구려 공격한다? 이거는 이제 한강육지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령왕 이런 이제 그 즉위 초에 이런 군사적인 고구려 공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거는 남내 귀족들의 일정한 염원을 이제 반영해 주는 거다. 북방 침공을 통해 적극적인 대고구려 공세에 나선 문영왕. 그는 고구려를 쳐들어가 백제의 예인 영광을 실현코자 했다. 반면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동성왕. 그는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동성왕 15년, 구 귀족들은 놀라움에 휩싸인다. 동성왕이 신라와의 혼인 정책을 발표한다.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의 혼인을 통해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특이한 것은 자신의 기반인 외와 멀어졌다는 것이다. 동성왕 때 역시 그 고구려가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한 그 강력한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역시 백제가 힘들었었을 때 신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구려 침공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고구려에 저항하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가 서로 연합을 해서 대항을 했다. 남대동맹은 고구려의 남하를 막는 데 일정적으로 성공했지만 동성왕 자신의 축소대란으로 동성왕 말년 측근 정치의 상징 임유각. 화려했던 임유각은 동성왕이 말년에 독단적인 정치를 펼쳤음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으려고 대궐문을 닫아버렸고 임유각에서 잔치를 베풀어 밤새도록 실컷 즐겼다는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소수의 측근에 의지한 동성왕에 대해 민심의 이반도 심화됐을 것이다. 북방 소홀 정책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동성왕 귀국 당시 일본에 거주하다 같이 귀국했을 백제 왕족 세력들도 동성왕과 멀어져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동성왕 정권의 탄생 주역이었지만 동성왕 7년 여고, 여력, 여고 등이 언급된 남제서에 보낸 표문엔 이들에 대한 관작 수여를 요청하며 제후로 임명될 지역이 언급돼 있다. 학계에서 추정하기론 전주, 옥구, 보성 등이 그 해당 지역으로 이들도 지방 발령을 통해 핵심 세력에서 차차
배제돼 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영왕은 동성왕과 달랐다. 오사카 하치모토시의 스타치만 신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청동 거울이 있다. 거울 뒷면에 9 인물이 새겨져 있어 인물 화상경이라고도 불린다. 거울 둘레엔 거울의 제작 경위를 밝히는 명문 48자가 있는데 거울을 받은 사람은 외의 남제왕이고 보낸 사람은 사마, 즉 문영왕이라 적혀 있다. 문영왕 지석에도 문영왕의 성전 이름 사마가 정확히 적혀 있다. 당시 문영왕이 오사카에 관리를 시켜 만들어 보낸 화상경은 상왕이 하왕에게 보내는 신임의 표식이라고 한다. 스타치만경은 무령왕이 503년, 그러니까 무령왕이 502년에 환국하고 그 다음 해에 만든 일종의 기념품 같은 그런 거울입니다. 옛날에도 지금과 같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나라에서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그러는데 더욱이 그 백제 번국에 있으면서도 계중비직 예인과 같은 사람을 그대로 연락을 해서 자기 뜻대로 거울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효과적으로 지금 긴키 지방 이남의 일본 땅에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게. 공주 송산리 고분. 웅진백제 왕들이 잠들어 있을 이 고분군에서 문영왕의 무덤이 우연히 발견됐다. 무덤 군 중 가장 큰 봉분인 6호분. 6호분 바로 옆 5호분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동성왕의 무덤 역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백제의 선택은 뜻은 같았지만 길이 달랐던 두 왕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록이 미흡하거나 그 기록 자체의 신빙성을 알 수 없어 적극적인 해석을 주저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 많은 사건과 또 역사적 기록들이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선 보다 더 전방위적인 연구와 또 사건의 역사적인 맥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동성왕 비습 사건의 진실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동성왕의 대륙 백제, 한일 고대사의 민감한 부분인 야마토의 문제 등등 거대한 문제들이 그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풀고자 했던 동성왕 피습 사건의 진실 찾기는 어쩌면 거꾸로 이 거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답을 줄 역사 속의 숨은 열쇠일지도 모릅니다.